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12%, 코스닥은 1%대 낙폭밖에 안 돼요. 뭐 낙폭이 엄청 크다, 오늘 뭐 코스피 개박살 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0.12%면 거의 보합이죠. 뭐 그 정도로 지수 자체의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 170 종목, 하락 종목 712 종목, 그냥 대부분 다 빠지는 시장, 그냥 체감상으로는 마이너스 한 3% 되는 폭락장,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이유로는 다들 이제 아시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9%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500조인가? 500조 맞나? 그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삼성전자만 또 오른 것도 아니야.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으니까. 그쵸? 시총 한 530조 가까이가 되는데, 얘가 시총 500조짜리가 9%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총이 500조가 9% 올라갔으면 45조가 올라간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여기에만 돈이 그만큼 쏠렸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우도 있죠. 그리고 오늘 또 현대차, 현대차 우 현대차가 시총 그래도 얘도 한 몇십 조 될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17%가 올랐어요. 그럼 뭐 말할 게 없어요. 우량주 몇 개에다가 그냥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다 쏠리면서 우량주로, 당연히 시장에 돈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이렇게까지 우량주에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중소형주들, 솔직히 여러분들부터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우량주가 답인가? 아니, 냉장고 문짝이 냉장고가 예쁘다고 내 와이프는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나보다 수익률이 좋네. 뭘 살 줄 모르는 저 주린이는 막 이제 주식한다고 막 와가지고 나도 주식하려고 막 이런 얘가, 주식이 주자도 하나도 모르는 얘가 살 거 없으니까 삼성전자 샀는데 걔는 이렇게 지금 수익 중인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뭐냐 지금, 막 약간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지금이라도 그냥 우량주 살까? 지금이라도 맞아요. 초심자의 행운인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사실 헷갈리잖아요. 지금이라도 현대차 살까 그냥? 애플카 나오면 이거 더 갈 텐데 좀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손절치고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막 손절치고 우량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소형주들이 손절치는데 상식적으로, 아니 안전하다고 불리우는 우량주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주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중소형주 빠지는 걸 살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우량주를 따라 살까요? 아마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우량주의 매수세는 살아있어도 중소형주의 매수세는 없는 거예요. 중소형주의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만 나오니까 중소형주들은 다 박살나고 우량주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웃긴 건 그런 거죠. 코스피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지? 3.6%. 지수가 위로 3.6% 올라갔죠.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 어떻게 되죠 또? 그러면 지수가 빠졌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우량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수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사려고 다른 종목 손절치고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요. 그러면 그거 또 손절치고 중소형주들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않는 거죠. 왜요? 그냥 딱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뭐야 우량주 빠진다, 이거 시장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소형주들을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끝까지 버티고 들고 있던 사람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지수 낙폭 커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것도 손절하자, 이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우량주가 올라가도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우량주가 떨어져도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세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사실 지금 중소형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확확 눈에 띄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막 10% 15%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중소형주들 쪽으로 개미들은 또 다 바글바글 몰려갈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없이는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막 힘있게 반등한다? 이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건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반등에 대한 재료는 있긴 해요. 이번에 JP모건 그거 있죠?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거 믿고 이번 주 안에 한 목요일 안에는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나와야만 할 것 같아요. 안 나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윗꼬리 달고 빠지고 이거의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량주를 사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줄인이신 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우량주만 좋아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으로 뭐라고 되게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샀어요. 근데 그게 막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을 하죠? 그럼 사람 심리상 두 가지 케이스죠. 일단은 안 팔아요. 주식은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실현을 해야 내 수익이잖아요. 근데 안 팔죠. 왜냐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내가 이 가격을 봤는데 어떻게 팔아요? 안 팔지. 안 팔아요. 그리고 빠졌다?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사겠죠. 막 그러면서 또 빠졌다. 이 갭자리 몇 군데까지 빠졌다? 그래도 안 팔아요. 위에 내가 그때 훨씬 높은 가격을 봤으니까. 그러다가 한 종목에 과비중이 돼서 잃거나 1번 아니면 잘 팔고 나왔어요. 고점에서 팔고 나오니까 주식이 좀 만만하거든요. 할만해. 쉬워. 아, 이런 것만 사면 수익 보겠네. 이제 그렇게 사서 한 두어 번 더 수익을 봐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 뿜뿜.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 더 과비중을 해갖고 빡 들어갔는데 이제 그 종목이 반대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혼란하죠. 아,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수익 봤는데 더 사. 이거 개미털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잃든가. 결국에는 내가 쉽게 수익 본 거는 또 쉽게 다 시장에 반납을 하고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몇 번 딱 경험을 해보면 보락만 해도 볼까요? 보락. 우리 사실 물보락을 일으켜는 거의 저희 방에 거의 맨날 나오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락을 매매 안 하고 있죠, 제가. 보락도 보면은 60일선 디드니까 반등 나오네. 60일선 디드니까 반등 나오네. 여기서 60일선 디드가 깼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이때 개미털기였구나. 야, 보락은 60일선에서 사면 무조건 먹어. 이때 살짝 겁먹긴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역시 개미털기, 요거 개미털기다. 그리고 여기 만났을 때 보락 샀던 분들은 앞전의 기억들 60일선 만나면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때 100만원 사고 이때 100만원 사고 이때 100만원 사고 이때 100만원 샀었는데 이번에는 한 200~300만원 샀을 거예요. 더 많이 샀겠지.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이제 당황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보락이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120일선도 사실 가까워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여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거를 나도 모르게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냥 공식처럼 뭐가 있는 거면 참 좋겠는데 공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속 바뀌니까 즉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요 근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질문 오는 거나 막 이렇게 방에 글을 보면은 확신을 가지면서 매매하다가 빠그라지는 거.
오늘 개인이 말이 돼요 이거? 아니 돈이 나만 돈이 없나? 우리만 돈이 없나 봐요. 남들 돈 진짜 많나 봐요. 4조 5천억을 쓸어 담았어요. 나만 돈이 없어. 남들은 다 돈이 많은 게야.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야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다들 월급을 엄청 많이 버나? 아니면은 월급을 엄청 많이 받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개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가게만 열었다 싶으면 막 다 대박 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소비를 막 빵빵 해가지고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남아 도는 거예요. 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막 시장이 활성화돼갖고 경제가 실물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지. 그랬는데 주식시장이 좋다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나? 그건 아니죠.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이 막대한 자금들이 뭘까요? 전세금 빼서 하신다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월급은 나오면 반은 주식통장으로. 그니까 게다가 심지어 지금 자영업자분들 그 코모땡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차피 가게 문 열어봐야 손님 없고 하니까 근데 뉴스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네. 그래 그럼 가게에서 손님도 안 오는데 뭐하냐 주식이나 하자. 사실 이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지금 개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넣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 벌 데가 주식밖에 없다. 부동산 오르고 있는데 또 부동산 너무 올라서 지금 살 수도 없고 왜냐면 또 목돈이 필요한 게 부동산 투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그거죠. 결국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금리를 낮춰주고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서 풀고 있잖아요. 뭐 지원금이다 뭐다 하면서 풀고 있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보통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돈 달러잖아요. 달러를 막 조 단위로 찍어내서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나라들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돈을 많이 찍어내요. 지금 시장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화폐가. 그러면 화폐는 사실 찍어내면 돼요. 그냥 내가 맘먹고 찍어내려고 그러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죠. 그 종이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찍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의 변동이 커요. 지금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진 않냐면 그 화폐를 이용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소비 자체는 준 상태에서 시장에 돈들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모땡 바이러스가 풀려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물가는 되게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물가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코모땡이 끝나면 분명히 그 늘어난 돈 갖고 소비를 할 거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할 줄 알아야겠죠. 시장에 돈을 회수하려면 제일 쉬운 건 금리를 올리면 돼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안전한 투자처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다시 다 집어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 풀린 돈들을 다시 모으는 게 보통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업들도 사실 코모땡 때문에 실적 박살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예상 밖의 선전이다. 이런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다 실적 악화. 개인 사업자도 죽어날 거고 웬만한 법인들도 실적 다 악화됐을 거고 여행사 매출 볼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하면 직원들은 일단은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놨을 텐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자를 올리면 그 이자를 못 내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나는 빚 못 갚겠어요. 그냥 배째세요. 약간 이런 거. 이제 그러다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폭탄을 안고 그냥 지금 꾸역꾸역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불안한 거죠. 무서워요, 지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럼 언젠간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나중에 이거 진짜 큰 문제 되기 전에 일단은 돈을 들고 있는 건 바보짓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을 왜 들고 있어? 그러면 안전한 자산을 사자. 안전 자산으로 불리우는 게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과 달러와 다르게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죠. 물론 계속 열심히 파내가지고 금 숫자도 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총 한정된 물량이 정해져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지고 한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도 무한정 수량이 늘어난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 거기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여러 나라들의 발표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 살 바에 비트코인 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승폭이 인간적으로 너무 크긴 하죠. 금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투자자가 있고 그냥 몰라 뭐 그냥 비트코인 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가자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서 투자를 하면은 조금씩 시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만약에 지금 진짜 영 끌어모아고 빚내고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시장 떨어지면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진짜 다 한강 번호표 뽑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전세금 빼서 투자한대요. 자기 집 담보로 투자한대요. 요새 집값도 많이 올랐겠다. 주택담보로 투자한대요. 뭘로 한대요. 이제 그러다가 시장 확 빠지면 이제 그 돈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남의 돈 빌려갖고 한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빌린 돈 이자까지 올리겠대. 그럼 이자 낼 돈도 없어. 근데 이건 다 박살나. 그러면은 그냥 진짜 막 개미들의 막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너무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단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올라가는 거 참 좋은데 올라가는 것 또한 너무 우량주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어서 재미를 보는 사람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뭐 지금 당장 그래서 뭐 시장 개 착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터치를 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정부 탓을 할 수가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참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래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시황 설명이 엄청 길어지네. 뭐 그래도 들으면은 조금 이해는 가시죠? 너무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 갈 거예요. 그 1월 20일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여러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의사당에 막 들어가가지고 총기로 벌써 6명인가 사망자 나온 것 같은데 6명째인가 아니면 중상자인가? 그런 거
막 많이 사람도 죽고 막 미국 내에서 막 총싸움 하잖아요. 막 지금 우리나라에 총이 있었으면 아마 더 큰일 났을 것 같긴 해.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순순히 바이든 정권을 믿고 따라갈까요? 뭐 안 믿고 따라간다 한들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과격한 시위들이겠죠. 자, 그럼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면 미국 내부가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자, 막 바이든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 아 이거 바이든이 대통령직 훔쳐간 거다, 저 도둑놈 하면서 막 총 들고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요. 과격한 시위자들이.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나게 되면 사실 예로부터 여러분들 전쟁이 왜 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나랑 친한 친구 둘이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외부에다가 적을 만들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단합해서 누구 이렇게 하는 건 잘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를 결속하는 수단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 내에서 그런 바이든파, 트럼프파의 마찰이 심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통합하는 게 먼저겠죠. 자, 아무리 바이든이 뭔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막 보여줘봐야 트럼프 지지자들은 됐고, 이 도둑놈의 자식 막 빨리 우리 트럼프 형님 거 빨리 대통령직 내놔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과격한 시위가 날 테니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할 텐데,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죠. 일단 중국은 내가 확실히 박살내 놓게. 우리 미국이 최고. 미국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핀다. 자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도 사실 노선을 크게 달리하진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이런 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트럼프가 1차 미중무역전쟁을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외교적으로 그보다 못하거나 그 정도도 유지 못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내부 분열 더 심해지겠죠. 야 봐라, 저거 봐, 바이든 저거 대통령 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트럼프 형님 짱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중 무역에 대해서 트럼프가 했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성과를 낸다면, 아니면 똑같이 야 우리의 적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알잖아, 중국인 거. 야 중국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 다 결속하자, 중국하고 미중무역전쟁 2차 이겨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 확률이 높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이든 정권은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 칠수록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외부의 적을 중국으로 만들든가 다른 나라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란, 중동을 건드리기에는 핵 협약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란을 사실 공공의 적으로 만들긴 힘들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란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내부를 계속 결속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러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미중 갈등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이런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는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휘토르 섹터 나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겠죠. 그런 액션이 나오기 위해선 1월 20일이 지나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이어가시면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일단 이렇게 먼저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들어갔을 때 물리면은 여기서 조금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볼까?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만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 얘는 움직일 테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냥 뉴스에서 요즘 현대차가 그냥 기똥차게 잘 나간답니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도 그래요, 수익 못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또 가볍게 잃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주식시장이 재밌을 거예요. 뭐 경제도 알고 외교도 알아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다 주식으로 보인다니까요. 뭔가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저 영화 재밌네, 어디서 만든 거냐, 막 이런 것도 있고, 드라마를 보는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재밌는데 이거 해외로 수출되고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일상이 다 주식으로 보이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또, 그래, 오늘은 시황 얘기나 그냥 하자. 자, 보시면 중국 1대1로 가속, 아프리카와 운명 공동체 구축을 한대요. 1대1로. 사실 옛날부터 제 리딩을 받고 제 시황을 들었던 분들은 1대1로를 아실 겁니다. 1대1로? 뭐야 이게? 이게 뭐냐면 중국 몽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미중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게 1대1로 사업인데, 1대1로 사업은 대륙을 다 철도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막 중국부터 막 유럽, 아프리카 막 그냥 싹 다 철도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동남아까지 해서 철도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원래 기존의 무역의 중심은 철도가 아니에요. 비행기에다가 무역품 실어봐야 얼마나 싫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뭐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현재 무역의 기본은 해상무역이에요. 해상무역. 바다를 점령한 자가 경제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기지, 일본 기지, 막 저기 필리핀, 그러니까 여러 곳곳에 미국이 정말 있잖아요. 막 세계 경찰, 세계 평화의 수호자여가지고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전 세계 해상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전 세계에서 경찰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계 약간 보안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경제의 중심은 해상무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잡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자, 왜냐면 미국은 따지고 보면 태평양 떨어져서 섬나라잖아요. 엄청 큰 섬나라,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다 해상무역을 철도무역으로 바꿨을 때, 경제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바다에다 막 해군기지 놔두고 여기저기다 미군기지 놔두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철도로 다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즉 중국이 1대1로를 꿈꿨던 것은 해상무역을 내륙 무역, 그러니까 육지 무역으로 바꾸기 위한 첫 단계였거든요. 이거 뜨고 1대1로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중국한테 철강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철강에 관세를 때렸어요. 철도에 깔아야 되는데 철에다가 관세를 막 미친 듯이 하면서 철강에다가 여러 나라들 있죠. 1대1로 사업 참여하겠다고 참가했던 여러 나라들한테 철강 관세를 막 하나둘씩 막 때리고 관세를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미중무역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중국은 1대1로 사업 포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중무역 2차 전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막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 내륙이 철도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뭐 엄청 좋긴 하겠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 보면은 막 한반도에서 출발한 기차가 막 유럽까지 막 간다. 막 그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막 수출도 엄청 좋아지고 뭐가 좋아질 것이다 하겠지만 그거를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철도 무역을.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도 체크하시면 그러면 이게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뭐가 잘 갈까요? 이게 현실화되면 철강, 철도 이런 얘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해서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들고는 있어야죠. 철도주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겠구나 추후에. 그리고 철도는 대북 섹터이기도 하니까 여차하면 대북 섹터랑 엮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랑 엮을 수도 있는데 이거가 이루어지기에는 미중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좀 승리를 해야 돼. 얘는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만 된다라고 하면 철도주는 진짜 와 미친 떡상 하겠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대북주도 엮여 있으니까 일단은 대북주 쪽으로 해서 철도는 먼저 바라보되 추후에 1대1로까지 엮을 수 있는 거 확인하고 뭐 투자 전략을 잡아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잡는 거죠. 맞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대로템 수소도 있죠. 현대로템은 진짜 이것저것 다 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진 몰랐지만 어쨌든 결국 제가 간다고 한 건 다 간 것 같아요. 여러 이슈들이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조만간,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다 등장하는 시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다음 주 맞죠? 다음 주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이 이딴 식으로 별 이슈 없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